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생업 경제를 다음으로 해서 이제 야요이 시대에 이 소국이 형성되는 과정들, 그리고 어떠한 무덤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거대 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보험군이 출현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제가 허리쯤에 혼슈가 있는 부분에 일본은 크게 4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북쪽의 가장 위쪽에 가오리 모양으로 있는 북해도, 홋카이도, 그리고 활 모양처럼 길게 들어서 있는 것이 이제 혼슈라고 하고요. 그리고 혼슈 아래편에 이제 쭉 네모나게 있는 섬이 이제 시코쿠 섬, 그리고 한반도와 가장 왕성한 이제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규슈 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혼슈에 보시면 가장 짤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은 동일본, 서쪽은 서일본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을 좀 왜 이렇게 나누냐면 동일본하고 일본의 격차는 한반도하고 서일본의 격차보다 더 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와 교류 관계, 그리고 이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서일본이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도 아마 이 서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이 선사시대가 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시대 구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전체적인 시대 구분의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밑에 이제 승문이라고 써서 조몬이라고 하고요. 니생이라고 써서 야요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시대, 그 다음에 아스카 나라 헤이안부터는 이 수도를 어디에 이제 지점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대명이 이제 바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에도를 지나서 메이지부터는 연호의, 천황의 연호를 따라서 시대 명칭이 부여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사시대, 이제 고고학에서의 분야에서의 그 양상을 좀 보면은 옆으로 조금 확대해서 조금 보아놨습니다. 한국과 이제 대비시켜둔 부분인데요. 이제 한국의 구석기 시대는 일본의 구석기 시대에 이제 대응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구석기 시대를 과거에는 토기가 있기 이전이다라고 해서 선토기 시대라고도 하고요. 토기가 없던 시대라고 해서 무토기 시대라고도 일컬어 왔습니다. 거의 이제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와 대응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 대응하는 시대가 일본에서 조몽 시대입니다. 조몽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줄 모양의 새끼를 꼬아가지고 토기 표면을 찍거나 굴려서 문양을 새기는 그 형태들과 승문, 조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기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는 시기다 해서 이 조몽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조몽 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신석기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청동기 시대 이른 단계까지 이제 좀 존속을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 거의 대응하는 그 일본의 시대는 야요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청동기 시대 중기 정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해서 일본에는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이제 그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도전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초기 시대, 원상국 일부까지가 야요이 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상국 시대 마지막 단계에 이제 해당하는 일본에 해당하는 시대가 이제 고분 시대라고 합니다. 고분이라고 쓰고 고훈 시대라고도 일컬게 되는데요. 대체로 한 3세기 중엽 이후부터 해서 6세기 말 정도까지 이를 이제 고분 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그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구석기에서 이제 고분 시대 정도까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BC 400년경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기존에 우리 하나의 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0년도 전인데요. 한 2003년도 정도에 일본의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이 방사선 탄소 연대를 좀 더 정밀화시켜서 만든 이제 가속기 질량 분석법을 통해서 이 토기에 붙어 있는 탄화물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연대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토기들을 해보니 그 야요이 시대 시작이 기존에는 한 기원전 400년경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AMS 연대 자체가 대체로 기원전 930년까지 지금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의 그 역사민속박물관 측에서는 한 기원전 10세기 정도부터 일본의 야요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서로의 추토되는 유물의 공방 관계에서 좀 납득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수정을 해서 기원전 8세기 혹은 7세기 뭐 이렇게 지금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몽시대의 마지막, 야요이 시대의 시작은 명확하게 그 연대가 아직 확정되었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 고분시대 이전에 고분시대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백제하고 일본이 굉장히 많이 가까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그 가까운 지리적인 그 해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류가 고분시대에만 이제 존재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등장하면서부터 해서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석기 시대 때부터도 서로의 문화가 양 지역에서 확인되는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라도 장흥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검은색의 유리질의 그 석재죠. 흑요석들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우리 고유의 이제 쓴배지르개 같은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이제 다만 이러한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육지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다를 통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제 물자가 이제 교환이 되는 그 시점은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해서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대륙과 붙어있던 그 한반도의 양상이 지금과 같은 삼면이 바다를 이루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이러한 그 선사시대의 대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은 굉장히 풍부하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로구나 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로구라고 하는 것은 낚싯바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서로 이제 그 동해라고 하는 공동의 그 어장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두 지역의 그 어로구 양상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기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 토기를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실어놨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의 동삼동 폐총이라든지 범방유적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요. 아래 보시는 거는 여수 앞바다에 있는 도산 안도폐총에서 출토된 일본의 조몽토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인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흑요석 등의 석재와 도구들도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흑요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시면 까만색의 유리질로 나와 있는 그 석촉 그리고 파편 모양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깨어지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유리질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A4 용지 자르면 잘릴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흑요석 등의 석재라든지 산후카이트 이런 도구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고리 모양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건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귀걸이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착장을 하는 형태들인데요. 이거는 뭐 중국 동북지방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조몽시대에 굉장히 퍼져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장신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신구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 해안가 유적들에서도 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자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로구나 토기, 흑요석 등의 도구들이 물질 자료가 확인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외 교류 관계를 우리가 맺어볼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와 서해일본 간에는 징검다리처럼 이 섬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 앞바다에서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죠.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대마도가 있고요. 대마도에서 이키까지 한도 4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키섬에서 이제 일본 본토까지 가장 가까운 섬까지가 한 18k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육안으로 어떤 것을 목적지로 삼고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이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 바다로 놓여져 있지만은 두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지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대외 교류가 형성이 되어 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한해협, 바로 우리 동해 지역이죠. 남해안 일대에서 공통의 어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사한 생업 활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로민들이 서로 이제 조우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적 여건이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뭐 교류의 지표라든지 교류의 양상들이 신석기 시대 동안 늘 동일하게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에 따라서
일본과 한반도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서 소원해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강화되기도 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시기적으로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석기 시대 양상을 좀 압축해 놓은 그 도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까만색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신석기 시대 이른 단계의 유적들, 즉 서로 이제 대외 교류에 관련 유적이 확인된 유적들만 이제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의 유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까만색 점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신석기 시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가 강화되는 교류 강도가 강해지는 시점은 아마 신석기 시대 조기 내지 전기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그 교류 양상을 보면요. 이 한반도 여러 집단하고 서일본의 집단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서로가 이제 물건들을 주고받고 물물 교환을 하고 하는 양상들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마도를 통해서도 하나의 그 접촉지대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본에 이제 해당을 하지만 이 대마다의 코시타케라고 하는 유적 가운데서는요. 거의 유물이 한 2,600점 토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 한반도께 아닌 것, 즉 일본제가 한 7점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교류를 해왔던 그런 모습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주황색의 그 점들이 중기가 되면서 그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거의 부산 인근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국한되기 시작을 하고 일본에서도 그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만 이제 대외 교류의 양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서는 이 신석기 시대 중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기 농경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초기 농경이 확산이 되면서 해양 지향보다는 내륙 지향의 그 생활 형태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해안가 유역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양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교류의 강도가 조금 소원해지고 약해지는 그러한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맥이 완전히 감소했던 것은 끊어졌던 것은 아니고 이 신석기 시대 후기 말기에도 지속적인 교류 양상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흑요석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으로 계속 한반도에서 들어와서 주변으로 파급되는 양상이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이때 좀 주목되는 게 이제 조개 팔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산동에서도 엄청난 양의 그 투박 조개재로 만든 이러한 그 조개 팔찌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일본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에 따라서는 일본으로부터는 흑요석을 받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이제 조개 껍질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양상들을 논의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석기 시대가 지나서 청동기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우리가 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벼농사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한 문화에 대한 좀 그 논의나 집중들이 조금 적다라는 그런 인상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동기 시대 유적이 분포하는 양상들을 보면 물론 강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의 유적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역시 해안가 섬 지역에서도 지성묘라든지 유적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동기 시대의 농경사회로 전환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해류를 이용한 그러한 양상들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의 이 조정기의 양상을 좀 추격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떠한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걸 조금 살펴보시면 먼저 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어느 쪽이냐면 우리나라랑 거의 마주하고 있는 그 시마네 현이 되겠습니다. 울산이랑 포항 쪽에서 거의 마주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전혀 기존에 있던 조몽사회에서는 전통이 없던 새로운 문양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위쪽에 놓여있는 이제 산타단이라고 하는 유적에서는 이중구현 토기들이 확인이 됩니다. 겹아가리 토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 아가리 부분을 이중으로 겹쳐지거나 덧대어서 하는 형태들은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의 정리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본 내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내에서 그 수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객체적인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이제 뚫은 그 토기들이 보이죠. 완전히 관통을 시킨 것은 아니고 안쪽에서 찔러서 바깥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이게 돌류무늬라고 하는데 곡렬토기라고 하는 형태가 바로 이 구멍무늬 토기가 바로 이러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존의 그 전통이 없던 새로운 구멍무늬 토기들, 우리 청동기 시대 전개 태반을 이루는 그런 토기 형태들이 서일본의 이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구주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구주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조금 독특한 양상이 확인이 됩니다. 뭐냐면 한반도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 서북 구주 지역이거든요. 후쿠오카라든지 나가사키, 사가 이쪽이 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곡렬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가장 많이 확인이 되는 지점이 이 카고시마라든지 이 남쪽 그 구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지역계의 것과 조금 달리 어떤 양상의 차이가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약간 구멍을 뚫은 그러한 양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곡렬토기의 요소들이 이 남부 구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파급되는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말기에는 이 교류의 양상이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가장 최단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류 관계가 굉장히 집약되어 왔었다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에는 한반도 곳곳에서 이제 농경을 영위를 하는 소 집단들이 지역 집단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집단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서일본의 여러 집단들과 개별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왔던 양상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기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그 밑에 그 현미경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조기장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이제 조모시대 후반기 지금 이 우리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와 대비되는 그 시점에 토기 표면에 이제 그 아픈 흔적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벼가 찍힌 아픈들도 있고요. 혹은 그 토기 안에 섞여져 있는 바탕흙에 플랜트 오팔이라고 하는 벼에서 유래를 하는 그러한 식물 규소체가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눈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벼나 그 다음에 반오른 속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청동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교류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류가 얼만큼 강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식을 좀 뒤집는 그러한 양상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보셨다시피 거의 그 산림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동남해안 지역, 울산, 포항 이쪽 지역과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후쿠오카나 이 지역보다는 조금 나가사키라든지 카고시마라든지 이쪽하고 굉장히 미야자키 이쪽하고 많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물질 자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이런 해류와 관련된 양상인데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돛이 달리지 않습니다. 배도 지금까지 확인된 거에 따르면 통나무 배로서 돛이 없는 해류나 조류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반도가 교류할 수 있는데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류 그리고 연안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변에 그 해류의 흐름을 표시한 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난류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을 올라가다 보면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시베리아 지역 쪽에서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만나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 해류의 그 흐름을 통해서 한반도와 일본이 이제 교류했던 양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해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표류 혹은 표착을 했던 사례들을 이제 그 연결시킨 부분인데요. 그래서 딱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해안 중에서도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산이라든지 울산, 포항 이쪽에서는 표류를 하게 되면 그 해류의 영향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랑 관계가 많은 구제 지역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일본의 혼슈, 북부 쪽으로 해서 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표류나 표착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남해안 중에서도 서쪽, 이 전라도 남 해안가이죠.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배를 띄우게 되면 표류와 표적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구주 중에서도 남쪽 지역, 나가사키 이쪽으로 해서 많은 표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해류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교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의 야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일본으로 가서 완전히 이제 그 대세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소수의 집단들이 일본으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일본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일본 내에서 조몽 문화와 섞이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은 조몽이 아닌 기존의 생업적인 그 수렵 채집 사회를 완전히 이제 버리게 되고 새로운 생산 경제, 즉 도작 농경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중기 정도, 기원전 10세기 이후 9세기, 8세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점으로 찍어 놓은 거는 파란색 점들은 일본에서 그 이른 시기의 야요이 시대의 그 유물들이나 확인되는 유적들을 찍어 놓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사진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 중기에 있는 송궁리시 토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적색으로 아주 이 안료를 도포해서 만든 적색 마연 토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건너가서 오른쪽에 보시는 일본의 야요이 시대의 토기 문화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조몽시대 토기들은 어떤 양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은 그 붉은색 호용 토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항아리 아래쪽으로 보면 전부 다 검은색의 빛깔을 띠는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몽시대의 토기들은 주로 이제 흑색을 많이 띠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붉은색으로 발색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뒤에 보는 바와 같은 이제 붉은색의 적색마연 토기, 그리고 이러한 젓갈색 토기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벼농사라고 하는 생업 경제뿐만 아니라 토기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토기를 소성하는 방식, 토기의 그 기종들, 그 형태들을 어떤 형태를 구성해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을 해서 이 대대적인 문화의 그 변혁을 일으켜낸 시점이 바로 이 야요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야요이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고군 시대의 하나의 기반이 되는 그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형성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그 생업 경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조몽이라고 하는 이 그 획득 경제에서 이 농사라고 하는 벼농사라고 하는 생산 경제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되고요. 이때부터 해서 일본에서는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이 문화적 특질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떠한 집단 간의 다툼, 전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조몽시대와 다른 야요이 시대의 특징은 일본 열도의 기존과 다른 이 농경사회,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가 형성된다라는 점에 큰 특징이 있고요. 이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노동력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들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농경 칠학들이, 이 거주지들이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계면에 둘리는 도랑 같은 환호들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이 대륙으로부터, 즉 한반도로부터 새로운 물질 자료를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선진 문화들을 갈구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엿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반도로부터 이제 세영동건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철기 문화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기존에 없던 지성묘들까지 이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까지 일본 열도로 파급되어서 변화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요이 시대의 농경이라고 하는 생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칠합, 그리고 한옥 칠합, 이 거주지, 그 다음에 집단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집단 간의 혹은 개인 간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들이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요이 문화를 구성을 하는 요소로서는 크게 4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부터 어떤 도장 농경 문화를 새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제지에 돌을 쳐서 만드는 석기를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는 등 이러한 조목 문화의 특징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반도로부터 가장 많은 그 문화들을, 물질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벼농사, 그리고 이제 바닥을 높여서 짓는 창고들입니다. 이제 곡식들을 저장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리고 복골이라든지, 그리고 고인돌이라고 하는 지성묘, 그리고 새라든지, 그 새를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가 형성이 되거나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토기의 소성 기술도 바뀌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 조목시대의 토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산소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약간 구덩이를 파고 장작이라든지 토기를 넣고 이제 굽는 형태들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노천료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위에 지피라든지 나무로 하나의 지붕처럼 이렇게 덮어서 이 덮개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선 방법들이 일본으로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을 했던 옥제품, 그리고 토기를 이제 쳐서 만드는 뗀석기가 아니라 이제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 특히 마제 석검이라든지 석촉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세형 동검 문화 등도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초반에는 전부 다 한반도를 통해서 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던 야요이 그 집단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중국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떤 그 지역의 수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확보받기 위해서 뭐 금 도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거울을 하사받는다거나 그러한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던 제지적인 토착적인 조목 문화, 그리고 한반도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그 재창출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야요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은 특수기대라고 해가지고 붉은색으로 그릇 받침을 만드는, 제이용으로 만드는 그러한 양상들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게 된 연장선상에 있는 분구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분 시대의 그 고분으로 전방분으로 가기 직전 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분구묘라고 하는 것의 출현도 바로 이 야요이 문화의 하나의 발전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야요이 시대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고 바뀌어 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있는 토기가 어떤 건 일본 열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야요이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아리 모양인데 이 아가리 부분은 지금 결실이 되고 없는 양상이죠. 그래서 조몽의 그 기존의 일본의 조몽 토기들은 굉장히 화려한 것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용토기는 기존에 없던 그런 기존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야요이 시대의 이런 호용토기가 이 1884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보시는 것 같이 동경도에 있는 미생정이라고 하는, 즉 야요이초라고 하는 그 생정구역 안에 있는 이 무가이가오카라고 하는 유적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명을 본을 따서 1906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야요이식 토기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부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만 하더라도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조몽 시대가 조몽 토기를 제작 사용하던 시대를 지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요이 시대는 야요이식 토기가 제작 사용되는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처음엔 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대부분 보니까 한반도로부터 노장 농경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물질 문화의 대변혁이 일어났던 시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정의가 한동안 지속이 되다가 어떠한 그 발견이 있었냐면요.
1978년에 후쿠오카에 있는 이타스케, 판부 이타스케라고 하는 유적에서 논이 발견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논이 야요이 시대가 있는 층에서 발견이 되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그렇지가 아니하고 그 아래에 조몽시대 층에서 이 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타스케 유적뿐만 아니라 이 사가현에 있는 나마타케 유적 같은 경우에도 이 조몽 토기가 출토되는 그 문화층에서 야요이 시대가 되어서야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바로 이 그 논유구가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혼란이 이제 가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냐면, 기존의 야요이 시대를 야요이식 토기가 제작 사용되던 시대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이제 폐기를 한 거죠. 폐기를 하고 무엇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냐면 바로 도장 농경을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야요이 시대라고 했을 때는 사실 물질 자료보다는 이러한 도장 농경이 이루어지는 시점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야요이 시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타스케 그 유적지에 그 정비 복원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논의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농경을 사용하던 시대, 농경을 이제 영위하던 시대라고 정의가 됐지만, 이게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일명 뭐라고 하냐면 주체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야요이 문화가 형성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야요이 문화를 이제 그 구축을 하는데 누가 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에 이제 논점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한반도로부터의 물질 자료 혹은 인골 자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이제 그 주체가 한반도로부터 들어간 도래인들에 의해서 야요이 문화가 변화 발전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게 이제 1900년, 1980년대, 90년대를 이제 거치면서 조금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좀 이제 이 야요이 시대에 분명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들어왔던 사람의 수라든지 규모는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반대로 이러한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던 이 토착의 조몽인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변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야요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은 굉장히 마이너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냐면 1995년을 즈음을 해서 오사카구에 있는 야요이 문화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전에서 했던 내용들을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이 정리한 책 단행본을 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제목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야요이 문화의 성립, 즉 대변혁기의 주체는 조몽인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이 주체자 논쟁은 좀 일단락이 되어서 일본 내에서는 그 야요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 하나의 중심 세력으로서는 이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보다는 이 조몽인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의미가 좀 논의가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반도로부터의 그런 자극들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거는 또 힘든 일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문화가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을 하지 않으면 또 그 문화는 발전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반도의 혹은 서일본의 문화의 어느 쪽이 중심이고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양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각각의 지역에서 집단에서 다른 양상으로 변화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들이 들어왔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융화되어 가는지를 밝히는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요이 문화, 어쨌든 이 주체적 논쟁을 거쳐서 이 야요이 문화의 형성에서는 한반도로부터의 그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화의 태반은 환우치락이든 토기든 뭐든 무덤이든 간에 거의 이제 그 하나의 그 청동시대 중기에 송군이 문화가 이제 들어와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변화 발전한 야요의 문화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지역 내에서 그 취락들을 형성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화하게 되는 거죠. 집단화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집단화가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결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이제 증폭을 하게 되고 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지배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복속을 시키고 이러한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야요이 시대부터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야요이 시대의 이 전쟁에서는 어떠한 그 야요이 시대의 어떠한 전쟁들이 어떠한 그 요건을 가지고 나타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이게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이 그 공통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일으키는 그러한 조직적인 형태들을 좀 지칭을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문헌에 남아있으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증거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6가지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바로 무기죠. 무기라고 하는 건 수렵구, 즉 이제 사냥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들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례로서는 마제 석검이 있을 수도 있고 청동 단검이라든지 철제 그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그냥 한두 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이제 제작되고 사용하고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런 양상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격도 있지만 방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환호를 두른다거나 녹체를 만든다거나 뭐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증가를 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해인데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간혹가다 인골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토양에서는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부위에 인체 어느 부위에 이제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맞은 살이 뿌려지거나 이제 상처가 난 상태로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어쨌든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와 유사한 양상입니다만은 무기를 일상생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숭상을 했는지 무덤에까지 가져가는 거죠. 무덤에서 그 묻혀있는 그 주인공의 하나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무기를 착장한 무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무기를 그야말로 제사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숭배하거나 숭상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전쟁 장면을 담아서 이제 예술품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농경사회에서만 무조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가 발생을 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경지를 더 많은 생산력을 갖기 위해서 경지를 확보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매력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재해를 이제 있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농경 같은 경우는 수렵채집 사회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단일 자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벼농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 그 생업을 보완할 수 있는 생업의 보완 요소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성들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결국은 농경사회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농경사회가 아닌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수렵채집 사회에서도 북아메리카나 이런 지역들에서도 수렵채집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었던 양상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쟁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농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 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제 생업 활동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클 것이고, 그리고 단일 자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랜 지역에서 한 곳에, 그리고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서 의식화되고 사상화되면서 아마 전쟁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요 시대의 전쟁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크게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야요 시대 항쟁을 크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것마다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후쿠오카에 있는 신마치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구주 지역에 있는 건데요. 이게 옛날에 발굴을 했던 것이라 좀 사진이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허벅지에 이제 여기 보시면 중간에 그 길다란 뭔가가 꽂혀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돌 화살 쪽에 이제 꽂혀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찌른 방향이 어딘지를 보면 앞이 아니고 뒤에서 찌른 그 방향이 있고요. 보통 상처가 나면은 뼈 같은 경우는 치유 흔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인골에서는 치유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명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화살을 맞고 거의 이제 즉사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인골이 또 재미난 거는요. 이 인골을 발굴을 하고 보니까 그 바닥에 구덩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보니까 이게 치아가 이제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아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 묻혀있던 이 사람의 치아가 아닌 거죠. 즉 다른 사람의 머리가 두부만 해서 그 구덩이에 묻혀져 있던 모습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례는 고베시, 이러한 그 전쟁의 사례들이 사실 여기 지금 사례가 드리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사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야요이 시대 이 그 전쟁과 같은 그러한 그 양상이 이 구주 지역에만 있었습니다만은 이 야요이 시대 전기로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례에 보시면 고베시가 되겠는데요. 오사카 옆에 있는 긴키 지역에 있죠. 그래서 신포 유적의 그 1, 2, 3, 5 인골에서 역시나 이 그 석재 무기류의 상처를 입은 그 흔적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인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확인이 됐냐면 이 북부에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7개의 그 타재로 쳐서 만든 화살촉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집중적으로 화살을 맞았던 그런 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구주 지역에서 시작했던 전쟁의 양상이 거의 아주 단시간에 걸쳐서 긴기 지역까지 확대되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궁금한 게 그죠? 누구하고 누가 싸웠을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이제 농경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레인들이 이제 일본 열도로 건너갔을 때는 이 농사를 짓기 위한 그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조몽인과의 다툼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사례는 좀 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같은 지역에 사는 농경민 간의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인골들에 묻혀있는 그 타재 화살촉들, 이 무기들의 형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석재 재질이라든지 형태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생성되었는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인근에 있는 집단들 간의, 즉 농경민 간의 전쟁들이 이제 주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경민 간의 이제 분쟁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물을 수탈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집단들이 어쨌든 그 생존과 결부되는 것이 어떠한 유리한 조건의 경작지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작지를 둘러싼 이 농경민의 분쟁들, 전쟁들이 야요이 시대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요이 시대 한 중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뭘 받아들이냐면 청동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독특한 형태의 이제 온감묘, 동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무덤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들을 보면은 마치 개미알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다 옹간입니다. 이 토기 그릇 안에다가 이제 시신들을 이제 묻는 그러한 방식들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위계 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 안에 부장되어 있는 유물상에서는 동검이 있는 것과 동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토기가 있는 것, 유물이 없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일부 차이는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났던 흔적들을 보시면 저 중간에 있는 상단에 보면 이 광골 부분이죠. 엉덩이 뼈 있는데 보시면 중간에 화살 쪽이 딱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 화살을 맞은 채로 이제 매장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두골 부분에 화살표를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끼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살아생전에 이제 어떤 무기에 의해 가지고 관통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리하게 이 상처를 입어서 이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커다란 옹간 안에 여기 보시면 두부가 없습니다. 머리 부분이 없습니다. 보통 인골이 가장 썩을 때 가장 오랫동안 잘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 두부가 가장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팔, 다리랑 척추뼈까지 잘 남아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이게 벌을 받아 참수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제 이렇게 어떤 전쟁의 그런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동촉이 그대로 박힌 채 이제 인골들이 묻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요이 시대 중기 이후가 되면은 거의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가 70여 개 이상의 이러한 그 유해 사례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야요이 시대 중기부터도 이렇게 청동 무기가 이제 무기 그리고 연이어서 철제 무기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무기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그 무기를 무덤에 묻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사자의 사례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아마 농경지 간의 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선진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집단 간의 전쟁들도 이제 변질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요이 시대에 그러면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일본에서 어떠한 집단의 그 정치체들이 등장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그 소국이라고 한 우리가 보통 일본에서는 국이라고 써서 이제 쿤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국이 국이라고 써가지고 완전히 지금 우리와 같은 국가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의 지역의 하나의 정치체, 소정치체, 지역 공동체 뭐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국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부터 청동기 그리고 철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그 유적들만 봐도 몇몇 그 지역들에서 아주 대규모 대형 칠황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 무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덤들도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바로 이제 집단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하나의 계층들이 분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계층 질서가 출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집단 내에서는 우두머리, 보통 수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층들이 등장을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소국의 범위들을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그 왼편에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쭉 묶어놓은 건데요. 아직까지 그 국명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문헌에 나와 있는 것과 이제 그리고 그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만 이제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는 이제 여기 말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토국, 그 다음에 나국, 뭐 이러한 유적들이 지금 현재 그 국명들이 지금 그렇게 비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왕을 그 지역 공동체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성되는 쿠니, 즉 지역 공동체가 바로 이 야요이 시대 단계에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그날 지배 체제, 하나의 그 계층이 그 뭐 우두머리가 등장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무덤의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덤들이 나중에는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거대 고분으로 이제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국왕들은요, 어떠한 제의들도 이제 주관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무기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제의와 활용하는 양상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주 대형의, 이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길이가 한 1m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조해서 만들어내자마자 사용했던 흔적은 거의 없는 그런 양상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희두이기도 어려울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종 모양처럼 생긴 이 동탁을 중심으로 한 이 의례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옆에 보시면 창, 청동창, 그 다음에 청동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제사에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일정 지역에 묻게 되는 이 매납행위, 이 제2 활동들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국에 관련된 그 사서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요, 한서 지리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 100여 국으로 분립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좁은 이 구주 지역 땅덩어리에서 많은 100여 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가 맹주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엿볼 수가 있고, 이런 100여 국들은 결국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통합하게 되는,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엿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후한서 동의전에는 이 외에 나국, 이것도 이제 소국의 하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노국왕이 이 후한에 조공을 해서 금인을 이제 도장을 이제 하사받는 거죠. 그래서 하사받았다라고 하는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시점은 현재 뭐 환서나 후한서가 이제 만들어진 시점은 좀 늦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고고학적인 양상으로 볼 때는 야요의 시대 한 중기 정도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후한서 동의전에는 여기 보시면 서기 107년에 이 외국 왕이 생구, 즉 노예를 이제 헌상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백역으로 분립되어 있던 이 소국들이 결코 이제 그 평화로운 상태를 맞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한서 동의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47년부터 189년에 외국에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인조에 보면은 서기 239년에 여기 보면은 이 외국의 대란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남자 왕들이 이제 옹립을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혼란이 가중이 되어지기 잠잠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내용의 그 사설 내용 보면은 여성을 옹립을 시켜서 그 전쟁을 평화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여왕이 바로 이제 히미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그 내용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야마타이국의 여왕인 이 히미코가 이제 위에 조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친위 외왕이라고 하는 명이 새겨져 있는 금도장, 금인과 그 다음에 이제 동경,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동경을 100장을 하사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요의 시대 항쟁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이 일본을 이제 위험에 빠뜨렸던 이 바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외국 대란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란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국 대란을 이제 평정시키면서 옹립된 히미코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히미코의 치세 이후부터를 우리가 이제 보통 고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일본 내에서 야요의 시대의 변화 발전, 이 계층 과정, 그 다음에 집단의 그 갈등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고분들이 발생하고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제 야요의 시대에는 이제 보통 도장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층 사회가 형성이 되다가 이 야요의 시대 후반기 정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지역 수장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 체제죠. 바로 이제 소국들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소국들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야마타의
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편되는 양상이 바로 이제 왕권이 성립하는 야마토 왕권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야요 시대의 대규모 칠학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그 선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는데요. 이거는 마을을 둘러싸여 있는 도랑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비율에 맞춰서 이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장 긴 게 이제 구주에 있는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됩니다. 다른 유적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특히 요시노가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규모라든지 주거지의 형태들을 볼 때는 거의 동시에 2,000명 정도가 거주를 했던 아주 대규모 시설이라고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그걸 야요이 도시라고 칭하는 그러한 연구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노가리뿐만 아니라 이끼섬에서는 하루노츠지 유적, 그다음 오사카 지역에서는 이카가미 소네 유적 등 이런 대규모 칠학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요이 시대에 소국이 형성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고분 시대로 전개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고분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무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요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간묘 그리고 온간묘들은 구주 지역에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분구묘가 되겠습니다. 이 분구묘는 우리나라에서 봉토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제 봉토군이라고 해서 보통 땅을 정지를 하고 나면 그 무덤을 구축을 하고 위에 이제 봉분을 덮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먼저 매장을 하고 봉분을 덮는 형태의 봉토군인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먼저 봉분을 먼저 쌓습니다. 그래서 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땅을 다시 파서 위에 상부를 파서 이제 매장 시설을 설치를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이제 분구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구묘는 초반에는 그 위에 집단묘로서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장의 가족들이 묻히는 하나의 그 무덤으로 전개가 되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싫은 거죠. 그래서 수장증이 홀로 이제 묻히게 되면서 이제 고분 시대로 점차 진행되어 가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분구묘의 특징들을 보시면요. 요번 사면부는 여기 잘 보시면 돌들을 많이 깔았어요. 깔기도 하고 요 아래 왼쪽에 보시면 앞쪽에 네모나게 재단처럼 딸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재단들이 나중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전방후원분 틀을 이제 가지고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형화되면서 고분 시대의 전방후원분의 형태로 전개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요이 시대 후기에 나타났던 소국의 출현, 그리고 단검들, 청동 무기류의 등장,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부정하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외왕의 지위, 누가 어떻게 보면은 선진 문화를 습수할 수 있는 대외 교섭권을 가질 것이냐, 그러한 지위들을 둘러싼 유력자들 간의 이제 전쟁들이, 그리고 철자원을 입수하기 위한 유력자들의 그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정리되면서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을 세움으로 해서 그것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왕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야요이 시대의 무덤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거는 후기에 각 지역에 있던 고분의 비율적으로 이제 크기나 형태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5기의 신단계, 즉 세 번째 줄에 해당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붙어서 급작스럽게 무덤의 규모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동그란 원분 가운데 위아래로 볼록볼록 돌출되어 있는 이 재단의 시설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시마네라든지 토토리라든지 오카야마 인근에서 집중이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야요이 시대 후말기 가장 최늦은 단계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나라 시대 열쇠 구멍같이 생긴 뒤에가 동그랗고 앞에가 네모난 이 전방 후원분과 유사한 형태의 분구묘들이 이 지역 일대에 이제 등장해 가는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요이 시대의 분구묘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하나의 집단묘적 성격을 가진 분구묘였다가요. 나중에는 이 오조지 수장을 이제 이 매장하기 위한 시설인 이 전방 후원분으로 이제 변화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물질 자료에서는 야요이 토기가 아니라 이제 하즈키라고 하는 새로운 고분시대 토기로 변화 발전을 하게 되고, 기존의 정치 체제는 지역들의 수장대 연합 체제였다라고 보면은 하나의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을 야요이와 고분 시대의 고분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그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까만색으로 덧칠되어 있는 것이 고분 시대의 고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라 시대 이전에 가장 중간에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거 그 직전에도 그때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만은 이 그 고분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비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역시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고분 시대의 고분들인데요. 야요이 시대에는 보시면 거의 수장층과 이제 일반 그 공동체 상층들의 무덤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서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그 고분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가장 최수장층의 왕이죠. 이 대왕들의 무덤으로 이제 전방후원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층들은 적은 규모의 전방후원분과 원분, 방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회 신분 질서가 고분에 그대로 녹아들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야요이 시대를 거쳐서 이 고분 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고분 시대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마 야마타이국인 것 같아요. 야마타이국은 이 외국의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잠재우고 이제 독립되었던 여왕, 즉 히미코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참 그 문헌사에 있던 위치나 여정들이 그대로 사실과 다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조금 이제 연구자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타이국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데가 이제 구주설, 야마토설입니다. 이제 구주 지역을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헌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야요이 시대가 결국은 야마타이국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야요이 시대의 중심지는 구주이기 때문에 이제 구주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야마토설, 즉 야마토는 지금 현재 나라, 오사카 이 일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설들은 문헌 기록이 좀 잘못되어 있고 그 당시에 물질 자료, 즉 고분의 형태로 볼 때는 그 중심은 바로 이제 이 긴기 지역이 중심이다. 야마토설을 주장을 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이제 후자에 많은 이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얼마나 거대한 고분을 이 야마토에서 만들었는지 위지 동이전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미코가 죽자 그 아주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경이 100보라고 됩니다. 직경이 이제 후원부의 직경이 거의 100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경이 한 150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지역에 있는 그 유적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긴키 지역에 있는 지금 보시는 아래쪽에 있는 그 저수지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수풀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전방호 히미코의 무덤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시아카 고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역시 이 그 원분 동그란 부분에 있는 직경이 한 약 156m 정도가 되고 전체 길이가 약 한 280m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무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큰 이 규모를 자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시아카 이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마키무쿠라고 하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적지는 좀 어떠한 이러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지, 정전과 같은 그런 건물지들이 이제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방의 연합체제에서 옹립이 된 여왕들이기 때문에 이 여왕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들의 이 중심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유물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키무쿠 유적 그리고 하시아카 유적들을 근거로 해서 야마토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야마타의 국일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히미코의 무덤인 이 하시아카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 시점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분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명 히미코의 무덤 같은 경우는 긴키를 중심으로 한 히미코를 지지하는 각지의 영웅들이 자신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전략으로 강한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덤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건조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전방후원분, 이 거대 고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분이 축조되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분은요 굉장히 풍부한 부장품, 그러니까 껴목걸이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방대한 물자로 이제 그 동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방 후원분의 축조를 특징으로 한 국화 체제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일본에서 가장 큰 이 전방 후원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는 네모났고 뒤에는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고요. 가장 긴 게 고분의 길이만 하면 486m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오사카 근처에 있는 건데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10만 기 정도의 고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의 이거 400m가 넘는 것은 굉장히 그 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형 고분군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고대 건축 기법으로 이제 건축을 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건 이제 800만 명 이상이 이제 동원이 되어야 되고요.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이제 동원이 되어서 16년 가까이 제작을 해야지만 이 고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동원이 되었고 그것이 신분 체제에 따라서 동원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보시면 15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15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대왕이 죽고 난 사후의 15년은 아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고분은 보통 이제 살아있을 때부터 생전부터 축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초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수장의 무덤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만들어서 왕의 무덤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서 많은 제의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의라고 하는 것은 선왕의 무덤을 만들고 제의를 지냄으로써 후대 왕의 하나의 그 연속성이죠. 이 계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종교적 결석의 하나의 장소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분 시대는 크게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종말기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누어지는데요. 고분의 종류는 제가 계속 전방 후원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무덤의 형태에 따라서 전방 후원분, 전방 후방분, 조가비형, 쌍원분, 원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매장시설, 시신을 이제 매납하는 그 형태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수여시 석실, 행여시 석실뿐만 아니라 점토각, 뭐 활축형 목관, 과영석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단순히 이제 흙으로 이제 잔디로 까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도랑을 깔기도 하고요. 사면부에 흙이 이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즙석을 깐다거나 그리고 주변에 한의화라고 하는 독특한 토기를 세워서 토제품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무덤의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무덤의 그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매장 시설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활축형 목관 같은 경우는 통나무를 길게 만들어서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내부를 파서 이제 묻는 그런 형태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장지형 석관 같은 경우는 커다란 하나의 덩이 그 바위를 안에를 파서 만든 그러한 종류들도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그 다음 이런 전방 원분은 어떤 식으로 축조가는지를 보면요. 먼저 이제 묘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권에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한 장소에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구릉지에 많이 만들어지다가 중기가 되게 되면은 평야지대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의도하는 바에 맞게 묘지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정지를 하고 분구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죽고 나면은 대왕이 죽고 나면은 매장 시설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품을 배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서 정비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는 그 왼쪽에 가장 아래쪽에 고글씨에 있는 오색총이라고 써서 고시키즈카 고분인데요. 이 보시면 이게 세토네, 즉 이 바다를 딱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딱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집단들은 그 해상교역, 해상을 이제 무대로 해서 장악했던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사면부를 아주 돌산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깔아서 이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얼만큼 이 전방후원부는 조형미가 뛰어나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거의 일본의 전방후원부는 그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전방후원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고분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산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측량을 해보면 거의 이제 좌우 대칭의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여기에 보시면 치바시에 있는 닌규스카라고 하는 고분을 이 본분까지 드러내서 조사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80년대에. 그래서 그렇게 본분은 그닥 크지는 않아요. 한 40m 정도 밖에 안 돼서 이렇게 그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아래쪽에 기초에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선들이 있는 겁니다. 돌로 만들어진 설계선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이제 고대 그 건축 기법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분을 만들고 나면 이제 대왕이 죽으면 이제 그 위에 부분을 파내게 됩니다. 그래서 파내서 이제 수여시 석각이나 점토각이나 이제 뭐 행여시 석시나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만큼 파서 수여시 석각을 만든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가장 왼편에 있는 거는 행여시 석각이고요.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집 모양처럼 어떤 그 석실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쪽에 있는 그 두 가지는 그 활축형 그 목관인데요. 그래서 단면에서 보시면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거기에 이제 통나무로 만든 이제 관이 놓여져 있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관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돌들을 쌓아서 만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구시대 전기에 주로 많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 여기에 좀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양쪽으로 뭔가 비스듬하게 동글동글한 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청동 거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미코가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부터 친위 외왕이라고 하는 금인을 받을 때 같이 하사받았다라고 하는 동경들이죠. 그래서 이 고구시대 초기에는 물론 이 동경은 그 긴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다른 지방의 호족들한테도 하사를 하는 것,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덤에서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동경, 청동 거울들도 많이 매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게 거울이, 청동 거울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러한 그 범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긴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 수장들한테 분배를 했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청동 거울 외에도 지금 아래에 보시면 돌로 만든 장신구들입니다. 뭐 팔찌 모양이라든지 이러한 장신구들을 주로 많이 매납을 하게 되고요. 고구시대 중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 토기들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질토기라고도 해청식 경질토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으로 전해져서 이 스에키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들이 고분에 매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우리나라로부터 철을 수급받아가지고 일본 그 무덤에 매장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피장자가 얼만큼 군사적으로 무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청동 갑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와 비슷한 종장판의 철판을 엮은 이런 갑옷이 중심이다가 나중에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삼각판이라든지 횡으로 긴 그러한 횡장판의 대금들을 엮어서 만든 그러한 갑옷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일본의 아까 즙석 지금 이렇게 고분이 전방후원분의 사면부를 이제 돌로 까는 거 외에도요, 그 정부의 각각 단마다 무엇을 이제 놓게 되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는 거 땅을 약간 파서 길다란 원통형의 토기들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꼭 지키는 하나의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초반에는 원통형이 많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녀의 모습이라든지 시종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인물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혹은 집 모양으로 만들거나 가마 모양 말 모양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배치를 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전방 후원부는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 발전하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이 이제 출현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나라현에 있는 그 뭐죠, 하시아카 고분, 히미코의 무덤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반에는 원부는 총 5단으로 만들어지고 다니져 있고요. 이게 그 후원부, 그 전방부 쪽은 네모난 부분은 원분에다가 이제 탁 붙인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그 무덤이 묻히는 주 매장 시설과 재단 시설을 따로 이제 만들다가 그 고분 시대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부와 후원부가 일체화됩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원부 1단이 같은 1단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의 전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제 중기가 되는데요. 바로 이제 중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일부 3단, 그러니까 고분은 3단 축성으로 일부 만들어지게 되고요. 초반에는 전부 다 뭐가 높냐면 매장 시설이 이제 위치를 하는 후원부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이 더 높다거나 그 위치가 더 높죠.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중기 이후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후원부보다는 전방부, 재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그 위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기 같은 경우는 이 짤록하게 원분과 방형이 만나는 이 부분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방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츠쿠리다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보통 이게 출입구 시설도 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제 제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고분 시대는 이제 중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는 이제 긴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거의 일부 본토에는 다 존재를 하는데 홋카이도라든지 오키나와를 빼고 이제 전체 일본 전 지역에서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는 구릉지를 이용을 해서 전방후원분을 만들다가 중기에는 평야지대에서 만들면 아주 돋보이는 지역에다가 이 고분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장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우리의 괴짝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괴짝 모양의 석관이라든지 집 모양의 관을 이제 매납을 해서 그 유체를 매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중기 시점에는 한반도로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구주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옆으로 통하는, 옆으로 길이 나 있는 석실들이 이제 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의화라고 하는 원통의 특수 기대, 그 다음 무기류, 그리고 아까 보셨던 회청색 경질토기와 같은 쇠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양상들이 보이냐면 전방후원분 체제가 서서히 이제 해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전방후원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그 고분이 이제 미세 마루야마 고분이라고 하는데 전장이 한 318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는 전방후원분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원분, 방분, 그리고 지배자 같은 경우는 팔각분의 형태로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기에 이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으로 찍어 놓은 게 다 이 그 후기에 해당하는 고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변에 그 이런 식의 만들어졌던 전방후원분들이 위치를 합니다만은 후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전방후원분 체제가 이제 그 소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군집분, 이 작은 중소형의 원분들이 이제 군집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전방후원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소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가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후기부터해서 이제 전방후원분 체제가 이제 붕괴가 서서히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분의 질서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거대한 그 전방후원분을 대왕묘로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중소 전방후원분은 지방에 있는 수장층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원분, 방분들은 공동체 상층들이 이제 그 유체가 이제 그 묻히는 그러한 무덤으로 하나의 계층 질서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대왕분만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작은 원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군집분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세기 말 정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일본 열조에서도 조금 혼란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이제 그 서서히 이제 중국의 문화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율령 국가로 이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의 그 신분 질서, 사회 질서를 정립을 했던 양상들이 이제 관등이라든지 지위 체계에 따라서 그런 양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말 정도부터 해서 키나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 긴키 지역 일대에서는 전방후원분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바로 이제 미세 마루야마 고분이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이제 흠령천왕릉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시점은 한 571년 정도가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는 다카마츠스카 고분 같이 여기에 보시면 원분에다가 중간에 이제 벽화 고분이라든지 중국적 풍습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이나 이러한 풍습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분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그 고분 시대의 끝을 장식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이제 스이코 천황부터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스이코 천황 때부터 해서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쇼토쿠 태자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그 결탁을 시켜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이제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율령 국가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전방후원군의 말기, 고구 시대 말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본 내에서 야요이 시대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던 계층화의 시작이 고분 시대에 고분을 통해서 최정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 바로 전방후원분으로 대표되는 그 사회 신분 체제가 형성되는 시점을 우리가 고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세기 때 이후부터 해서 즉 스이코 천황이 즉위를 한 그 6세기 때 말 정도부터 해서 이때부터는 단순히 고분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자료가 아니라 법 질서를 통해서 사회의 신분 질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회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동족 관계, 즉 혈연 관계라든지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적인 신분 질서가 확립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게 무덤의 규모라든지 형태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방후원분, 중소형 전방후원분, 그 외에 소형 방분, 원분 이런 식의 체제들이 형성되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분의 출현 과정들이 하나의 정치적, 종교적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그 재료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이제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일본의 여자 천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2년 정도에 이제 즉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이제 아스카 시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역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호적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카 박장령을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박장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장례를 굉장히 박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봉토의 높이, 규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규정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천황들의 무덤조차도 이제 팔각본으로 바뀌고 나머지 무덤도 굉장히 중소화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유물을 부정하는 양상들도 굉장히 축소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에서의 그런 율령 국가로서의 진입, 그리고 불교의 진입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분 시대 고분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분을 통한 이 권력 과시 이런 그러한 체제들이 이 종언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고분의 그 출현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서 그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소멸하는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그 선사시대부터 해서 굉장히 좀 그거를 역사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계기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또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실까요? 아직 답장 없으신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